외교 안보 정치 국위본론 터키사 성렬형 탈북 빨리빨리 행복 옳은소리 추구길 아리랑TV 알자지라 국토전략 박재후 최수영 김태우 메들린 히스토리 어벤져스 전략회의. 이거는 이제 정복자라는 터키 영화예요.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대의 중세의 끝이라고, 근세의 시작, 근세야. 근대가 아니라 근세의 시작. 근대의 시작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부터 근대의 시작이고, 요 시기를 저는 근세의 시작이다. 오스만 투르크가 근세를 낳았다. 저는 어쨌든 상식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상식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청년 옳은 소리 잘하고 있고요. 2030이 잘해야 되겠죠. 계승 발전 필요하다. 박정희 정신, 혁신과 포용. 다음에 이제 에르도안이 당선됐죠. 그래서 여기서 3위가 중요한 건, 여기서 3위가 그 쿠르드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쿠르드족 여태까지 에르도안이 쿠르드족 탄압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야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따로 역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터키와 한정돼서 얘기한다면은 터키에는 두 부류의 쿠르드족이 있어요. 하나는 쿠르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는, 그냥 터키어만 사용 가능한, 완전히 터키인화된 그런 어떤 튀르키예, 어떤 터키라고 하겠어요. 그냥 터키인이 된 쿠르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는 쿠르드 총리가 나왔어요. 옛날에 정치인들 보면은 마치 그 영국 제국에서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들이 영국 정계에서 활약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터키에 있다. 그리고 쿠르드가 뭐 세계 최고의 유랑 민족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보면 쿠르드족이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터키의 20%, 이란의 20%, 뭐 이라크의 20%, 뭐 시리아의 10%, 이 네 나라에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좀 한 100만 명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자치정부 수립했어요. 그 이라크 북부에 석유가 잘 나는 땅, 알토란 같은 땅에 이라크 자치정부를 수립했고, 쿠르드족이요. 이란에서는 이제 쿠르드족 여성을 고문해가지고 죽이는 바람에 문제가 됐죠. 쿠르드족이 역사적으로 쿠르드족 출신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십자군 전쟁 때 살라딘이라고 있어요. 그 살라딘이 제일 유명하지만, 의외로 이 쿠르드족이 어떠냐면 아랍 세계에서 나름 지배 계급이었어요. 지배층이었어요. 그 엘리트층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종족이 흩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쿠르드족의 박해, 맨날 피해자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은 슬쩍 얘기 안 하는데, 쿠르드족 같은 경우, 이란의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요, 쿠르드족 유목민이 약 300년 동안
이란을 통치했어요. 18세기에 와서야 권력을 잃는데 다른 유목민에게 뺏기거든요, 정권은. 근데 그 유목민이 누구냐면 유대인에게 뺏겨요. 말하자면 그 음모론에서 유명한 그 카자르 유대인 있죠. 근데 그 투르크계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인 투르크계, 걔네들한테 뺏깁니다. 카자르 유대인이 그래서 또 한 200년 정도 이란을 집권해요. 이란에서. 그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954년에 무슨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이란 석유를 국영화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나오는 그 사람은 그 카자르 유대인 왕조에서 최고위급 귀족이었던 후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란이에요. 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란은 어디 거다 원래 이렇게 따지면 노스차일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일단 이란이 왜 저렇게 지금 이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나? 노스차일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호메이니는 누가 일으킨 거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은 건 호메이니가 정권 잡기 전에 영국 정보부에서 훈련받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란에서도 왕조 한 200명 해먹었고, 터키에서는 또 총리까지 총리도 쿠르드 출신의 총리가 있었고, 이라크에서는 지금 자치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을 너무 세계 최대 유랑민족 이렇게만 보이면 그건 또 다른 오해를 날 수 있다. 쿠르드 디아스포라. 한편으로 쿠르드족이 탄압받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런 면이 있다. 쿠르드족이 무슨 집시 같은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집시는 그냥 권력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탄압받고 이러지만은 이 쿠르드족은요 은근히 아랍 세계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 4개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 때문에 이렇게 4개국이 다 이렇게 뭔가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라크에서 자치정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면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란이 빨리 해방이 되고, 이란은 이란 종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에서도 별개의 독립국가 아니면 자치국가, 이라크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란의 쿠르드족은 조로아스터 믿는다고 하네요. 이라크 자치정부 그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한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이슬람, 이란의 쿠르드족은 조로아스터, 뭐 이런 정도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도 이게 다 있네. 뭐 역사적으로는 구티족, 수메르 아카드 경제섬에서 등장하는 구티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쿠르드족 기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구티족. 그럼 나중에는 이제 메디안 왕국, 이란 역사에서 메디안 왕국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 역사를 말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 또 고대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나중에 한번 이런 고대사 같은 거 할게요. 맨 처음에 터키 정착민은 하티족이에요. 예, 마치 그 수메르 하티족이 수메르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메르. 근데 유목민이 히타이트족이 예, 용병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이 하티 정착 민족에서 스금스금 하더니 그냥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드인이 자신들을 수메르인이라고 하듯이 히타이트인들이 이 하티인을 정복한 다음에 자신을 예, 하티족이다, 하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의 하티족, 그 다음에 히타이트인이 나중에 들어와서 자신이 예, 하티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게 히타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히타이트족의 언어는 예, 뭐냐? 아카드 언어예요. 아카드. 예, 아카드 언어를 썼습니다. 아카드 언어가 수메르 언어를 조금 더 개량해가지고 실생활에 알맞게, 일상생활에 맞게 좀 더 간단하게 만든 합리적인 문자라고 얘기해 드린 바 있죠.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그 아카드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카드 문자가 당대의 중동에서의 외교어였고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13세기에 람세스, 이집트의 람세스하고 히타이트가 전쟁 났는데 그때 휴전 협상을 하면서 예, 할 때 무슨 언어로 했냐? 예, 아카드 언어로 회담을 진행했고 그 회담 내용을 아카드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타이트의 어떠한 고대 그런 고대 국가들은 그 신체계 인격신이죠. 자연신. 그러한 신화 체계를 분석하는 게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빠른데 그 신화 체계를 보면 대부분이 수메르 아카드, 특히 아카드 신화를 현지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터키잖아요. 그럼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안 줄래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웃 나라잖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그 폼페이 전쟁, 아니 무슨 전쟁이죠 그거? 예,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 지역이 다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아나톨리아. 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대 그리스 문화는 예, 터키 문화를 히타이트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리스의 건축이나 이런 것들 신전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터키에 많다 이거죠. 근데 연대를 따지면 터키게 먼저야. 다시 말해 수메르에서 기원한 거 그게 아카드로 갔고, 아카드에서 기원한 게 터키로 온 거고, 터키에서 기원한 게 그리스로 간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나 이런 것들은 이 인드라 수메르 경제선에서 보면은 수메르 문자, 이게 쐐기 문자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문자, 아카드 문자, 히타이트 문자, 그 다음에 우가리어 문자, 이쪽 레바논이나 이쪽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쓰던 문자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집트는 이들 알겠죠. 여기는 무덤에서나 쓰는 언어다. 이집트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말은 내가 늘 강조했지만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원전 6세기경인가 5세기경에 이집트 시민어가 드디어 생긴 거지. 그 이전에는 이집트어가 없었어요. 그 상형 문자라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이집트에 발전한 것처럼 하냐면은 히타이트 문화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끊긴 거야. 그런데 이 초기에 프리메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히타이트 문화를 모르니까 애써 외면한 거지,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따진 게 이집트 서부터 기원한다. 왜냐? 그리스인이 이집트에다 식민지를 건설했으니까. 그 이집트가 막 식민지라고 비빌거릴 때 이집트에게 그리스 용병들이 가서 돈벌이를 했거든. 그런 것들. 피타고라스의 이집트 유학만 강조하지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어떤 수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한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그다드라는 것을 바빌로니아 아시르바니팔 도서관 영향을 받은 바그다드라는 것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어떤 역사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수메르 아카드 쪽의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문명의 시작이 수메르 아카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애를 써요. 그걸 마저 못하니까 항상 수메르 아카드하고 이집트는 같이 갔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죠. 제가 볼 때 구라예요. 이집트는 짝퉁밖에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작정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이집트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신중하게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근세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컨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세 가지 이점을 준 거죠. 영국에게 은인이고, 그렇죠. 대항해 시대를 열게 했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에게도 은인이 된 거죠. 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이 서로 신성로마 제국에서 서로 정통성을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 하고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싸웠는데 로마 카톨릭과 베네치아 애들이 막 동로마 십자군 전쟁을 비밀로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막 깡패짓 학살을 저질렀거든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정도로 그런 게 싹 다 마치 이제 우리는 판미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미야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반 오스트만 트루키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오스만 투르크가 오늘날 동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부분 점령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 그리스, 그 다음에 발칸반도 이런 나라들이 다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 옆에 이웃에 강국이 생기니까 강국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모차르트가 터키 행진곡 이런 거 만들고 그랬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사의 근세 시대,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던 중세 시대를 열었다. 르네상스 시대를 연 장본인은 역설적이게 오스만 투르크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제야 근대 얘기죠. 18세기 말 19세기 북쪽 구변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에 최초로 관심을 기울인 가문은 베어링 가문, 세계 최초 구변 가문인 황제 가문인 베어링 가문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1820년대경에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영국 시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가 굉장히 터키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안타깝다, 막 이런 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를 줬어요. 거기에 영감을 받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리스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독립했는데 왕국을 세워요. 근데 그 왕이 그리스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 귀족. 그래도 뭐 그리스하고 뭔가 궤적보라도 만들어 놓고 왕을 만들었으면 또 몰라. 그리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독일 귀족을 로스차일드가 그리스 왕으로 임명해요. 그러면 이 왕이 그리스 출신이더라도 그리스에서 정치를 잘했으면 또 몰라. 무능부패 그 자체였어요. 그리스인들이 당연히 이 독일 출신 왕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무마시키려고 한 게 뭐다? 근대 올림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 올림픽 그리스에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근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만 다들 기억하잖아요. 근대 그리스 역사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비참.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전에 얘기했죠. 이태리에서 만난 그 그리스 출신의 영어 교사를 하는 아테네에서 영어 교사한다는 그 여성을 만났죠. 우연하게 기차역에서 저한테 이제 담배 좀 빌려달라고. 동양인들이 담배 인심이 좋으니까 담배 주면서 같이 피면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에서 왔다. 그러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중국말 쓰냐 일본말 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빡쳐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물에 우리 한국말 씁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들으나 까먹었는데 그리스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쨌든 당신들은 터키 말을 씁니까 이태리어를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눈치를 챈 거지. 신뢰라는 거. 그만큼 그리스와 터키 그리스가 오랜 터키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태리 하면 고대 그리스가 또 고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아픈 추억을 건드린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그리스다. 터키 얘기하는데 그리스 얘기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키프로스 전쟁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구기본 역사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리스 왕국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동방 루트를 개척한 거죠. 나중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상위로 크게 활약했던 친구도 터키계 유대인이거든요. 바자로프인가 바로프인가. 어쨌든 이 터키에는 그리스와 터키에는 오랜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 동네에 원래. 이 사람들이 다 무슨 가짜 유대인 아닙니다. 그 카자르 유대인들은 폴란드를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좀 유대 시자가 늘어난 거지. 그때부터 본격 근대 나타난 거지. 이 투르크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터키에 사는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이 사순 가문도 그렇고 카자르 유대인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순 가문도 그렇고 그 바자롭도 있고 이
이 터키 쪽이나 이러한 중동에 유대인들이 좀 있었어요. 이 유대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던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이제 그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를 뚫어야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항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수에즈 운하를 누가 건설했냐면 나폴레옹 때부터 이집트에 환장해가지고, 이집트파잖아요 나폴레옹도, 로마 제국의 그 환상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또 누구지,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그건 어떤 환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 열정적이다 보니까 특히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것은 프리메이슨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에게 뺏기면 곤란하다고 여긴 로스차일드 가문이 수를 쓰기 시작한 거죠. 먼저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을 꼬셔가지고 자주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죠. 그리고 또 이슈화해요. 타임즈지에, 영국 타임즈지에. 그래가지고 재정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일은 굉장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칠레 구리공산에서도, 공산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흔한 수법이에요. 경쟁업체의 근로자들을 꼬셔가지고 파업 일으켜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 다음에 그 헐값으로 흑자 인수하는 이런 수법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근대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디즈데일리 영국 보수당 총리 시절에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어차피 수에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가 로스차일드 가문께 된다 이거죠.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 디즈데일리라는 총리는 앞뒤 철자 빼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들아 강조했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매우 막역하게 친구 먹었던 총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지역이다. 이게 무슨 터키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떡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크림 전쟁이 터진 거예요. 뭔가 여기 중동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크림 전쟁이 왜 일어났냐? 여러 가지 영국 구형 귀족의 속셈도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속셈도 있고, 당시 러시아 짜르의 욕심도 있었겠죠. 중요했던 것은 러시아 짜르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크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그럼 이거 누가 부추겼냐?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인터넷도 안 보는 푸딩에게 가장 솔깃한 말은 인드라 강조했듯이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혹은 이스탄불을 점령하는 것만이 고토 회복, 이스탄불을 고토 회복하면 동방 정교에서 독립한 러시아 정교회가 센터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정통성 면에서 로마 가톨릭보다 우월한 동방 정교회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짜르에게 굉장히 먹힙니다. 예, 러시아 짜르도 크림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작전이고 뭐고 없고 그냥 탁돌, 무조건 그냥 진격해. 오늘날 푸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진격해. 종교적 광신적인 어떤 맹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크림 전쟁이 피한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러시아 짜르가 이 크림 전쟁을 피해서 화병으로 되져요. 이 당시에 러시아 짜르는 그 19세기의 러시아 짜르는 대체로 친프리메이슨이었어요. 대체로 다. 그래서 이 러시아 짜르도 파리에서 이렇게 애들 만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 파리 로스차일드한테 뭔가 얘기를 듣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얘는 되져요. 그리고 다음 러시아 짜르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는 친프리메스, 자신이 프리메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프리메슨 인사들을 중용하고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가였어요. 심지어 남북전쟁 때도 북군을 지원할 정도로, 우리가 배 타고 가서 도와줄까? 라고 할 정도고, 그 다음에 그 배도 영국 프리메슨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핵 잠수함, 최고의 게임 체인저가 핵 잠수함이거든요. 그 오늘날 핵 잠수함, 뭐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는 그 철갑선을 그걸 그냥 러시아 황제에게, 짜르에게 줍니다. 이 러시아 이 짜르가 굉장한 개혁가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스차일드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 크림 전쟁에서 깨진 다음에 자기가 그 러시아에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근데 오히려 후임 크림 전쟁 끝난 다음에 이 프리메슨 러시아 짜르는 더더욱더 프리메슨은 하고 친하고 베어링 가문하고 더 친해집니다. 계속 로스차일드 가문을 막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래서 러시아 짜르가 암살당합니다. 누구한테? 러시아 무슨 사회혁명당 뭐 이런 거, 걔네들한테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당하는데, 이걸 누가 했겠냐 이거죠. 이 애들을 지원한 게 누구냐? 로스차일드라는 얘기가 맞고, 레닌도, 레닌 집안도 이런 것과 관련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860년대인가 그때 포그름이다고, 그래서 유대인 박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유대인 박해 이전에 다 이러한 구원론 관점에서 보면 비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띨빵한 애가 그 다음 러시아 차르가 되면서 러시아가 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그 개혁 러시아 짜르가 암살당하면서, 그때 비로소 로스차일드가 187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사업하기 시작하고, 뭐 노벨하고 뭐 철도 사업, 석유 사업 이런 것들에 다 이권에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무엇보다 철도였죠, 당시에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순위는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선순위였어요. 러시아가 우선순위였어요. 최우선순위.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터키예요. 그리스는 순위권 바뀌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터키 얘기하는데 러시아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터키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크림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레이트 게임,
보통 러시아 대 영국 이렇게 대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국 구원 귀족 대 로스차일드 가문 대결. 그냥 그때 당시에도 아직까지 베어링 가문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냥 베어링 가문 대 로스차일드 가문 대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880년대 가서야 비로소 로스차일드 가문이 구역 황제 가문이 된다고 얘기했죠. 적어도 1870년대까지는 아직까지 베어링 가문이 망했어도 구역 황제 가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결은 곳곳에서 치열했는데 이 그레이트 게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9세기에는 영국의 정보부라는 게 없었어요. 영국 정보부는 20세기에 가서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영국 정보부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영국의 정보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형적인 건 뭐냐? 그냥 군사작전.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해군이나 영국 육군 이런 내 작전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데서 굳이 그레이트 게임 같은 걸 굳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불가피하게 영국 군부에서 이러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뭐 이런 비슷한 무리한 것들은 구상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당대 영국 금융권이나 유럽의 금융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쥐고 있으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바로 군부기 때문에 영국 군부, 유럽 군부를 중심으로 프리메슨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라 프리메슨 대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레이트 게임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뭐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다. 이거 다 구라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각 지역에서 이 지역은 누가 먹을 것이냐, 프리메슨이 먹나 아니면 로스차일드가 먹나. 말하면 이란은 로스차일드가 먹고 사우디는 프리메슨이 먹고, 그럼 터키는 누가 먹나? 프리메슨이 먹는다. 그리스는 누가 먹지? 로스차일드가 먹는다. 징검다리죠. 그리스는 로스차일드, 터키는 프리메이슨, 이란은 로스차일드, 사우디는 프리메이슨, 그리고 인도도 프리메이슨.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따먹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은 프리메이슨들은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 그러니까 내가 인드라 얘기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건, 프랑스에서 태어났건 영국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한양 나치가 된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서울 나치를 만들었다. 그 서울 나치에서 프리메이슨시 의식을 치른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특징은 그거예요. 어디서 태어났건 그 사람의 민족이 어디건 간에 그 사람이 그 프리메이슨 의식을 치른 데가 자신의 나라가 되고 고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일본의 라체에서 했다면 그 사람은 일본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사람이어도 라파에트처럼 미국 프리메이슨에서 의식을 치르는 그 사람은, 라파에트는 프랑스 귀족이지만 프랑스 혁명 때 라파에트, 그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라파에트는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것처럼 프리메이슨들은 이 역사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서 뭔가 하게 되면 역사부터 공부해요. 고고학, 뭐 역사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역사를 쫙 본 거죠. 보면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해 문화를 해가지고 이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사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부를 쫙 하다 보니까 예,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계다. 그 투르크족이 여기 와서 먹은 거다라는 것을 알고 예, 프리메슨들은 예, 이론적으로 많이 예, 이슬람과 투르크족을 분리시키는 예,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은 이슬람을 믿어도 저 아랍족들과 다른 투르크인이다, 터키인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게 굉장히 공부받았던 청년 장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케말 파샤입니다. 반면에 왜냐하면 당시에 크림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터키가 이겼잖아요. 그때 터키는 과거의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은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크게 밀리는 자존심이 크게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런 것들 선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료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역사를 얘기해 주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그때 크림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나폴레옹 3세가 프리메이슨이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고 반면에 이 터키의 군주나 고위 장성 똥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고정 민비 대원군 같은 애들이 터키의 지도부였다 이거죠. 이런 애들한테는 뭐가 좋죠? 로스차일드의 돈이 그냥 먹히는 거죠. 나 매수해 줍시오 하는 딱 오스트리아 왕실에다가 재정 지원하는 것처럼 로스차일드 가문이 터키에다가 재정 지원 딱 해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층 군인 그 장성급하고 청년 장교하고는 당연히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위 장성은 로스차일드, 청년 장교는 프리메슨. 이러한 구조는 일본에서도 일본 메이지 유신 유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케말 파샤가 일으켰는데 케말 파샤가 어떻게 영웅되냐면 역설적으로 대영 전쟁에서 영국 프리메슨에게 감화받은 게 케말 파샤인데 대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돼요. 마치 조지 워싱턴이 영국을 프리메이슨 조지 워싱턴이 영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해서 미국을 독립시키잖아요. 형식적 독립이었지만. 또 웃긴 게 일본의 근대화 영국 프리메이슨이 99%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프리메이슨 도움으로 공짜로 유학 갔다 왔잖아. 영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 영사관에 화염병인가?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든가 그런 기록이 나와요. 되게 웃기죠, 이게. 이토 히로부미가 대형 대사관인가? 거기에다 돌 던졌다든가 화염병 던졌다든가 방화를 일으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케말 파샤는 대형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영웅이 돼서 대통령을 해먹고 재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슬람 세속화를 해요. 그래서 터키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케말 파샤를 존경했어요. 케말 파샤를 공부해라. 김종필 선생한테 터키의 케말 파샤
이집트 나세르를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터키의 박정희 이제 케말 파샤의 올바른 방향은 터키를 그래서 썩어 빠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붕괴시키고 터키 공화국을 만든, 그 다음에 이슬람 세속화를 시키고 각종 개혁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예. 잘못된 거는 너무 이 민족주의, 말하자면 신체호식 민족주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뻑가가지고 과도한 근본주의를 낳게 된 거죠. 그게 대투르크주의예요. 투르크가 따지면 지금 오늘날 시베리아가 있는 애들도 거기에도 투르크계가 있거든요. 몽골에도 투르크계가 있고 투르크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중앙아시아의 상당수들은 다 투르크족이에요. 거기 카자르 유대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사실 투르크 종족이에요. 유대교를 받아들였을 뿐이지. 중국에 있는 위구르도 투르크족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대투르크주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세게 받은 거죠. 그 짝퉁이 바로 환빠예요. 환빠. 이 올바른 길은 터키를 근대화시키고 세속화시켜서 경제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도, 그리고 똥별들과 달리 연합군 편들고 이렇게 국제 외교를 알았다 이거죠. 케말 파샤는.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편 들었어요. 당연하죠. 노스차일드에게 매수당했으니까. 그래서 망했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터키가 어느 편을 듭니까? 연합군 편을 들죠. 노스차일드 편이 아니었던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한국과도 관련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구 선생님과 함께 5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박창암이라고 있어요. 박창암. 일본 만주 헌병 출신이에요. 근데 좌우익 파시오들이 이 박창암을 굉장히 면죄부를 줍니다. 에비에미가 반쪽이들인 이 좌우익 파시오들이 왜 같은 만주 헌병 출신이면 김희선도 밀정이잖아요. 그럼 악질, 일본 헌병 출신이면 악질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그거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박창암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창암이 뭘 했냐면은 환빠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환빠를 주장하는 애들, 에비에미가 반쪽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제야사악하는 애들, 뭐 백제빠, 고구려빠, 바레빠 하는 애들 있죠? 상당수 에비에미를 조사해야 돼요. 반쪽이들이 많습니다. 이 반쪽이들은요, 친미, 친일, 19세기 친일, 그런 사람들 많이 건드려요. 근데 친일했어도 반미하면 다 용서가 돼. 이걸 여러분들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쪽이들은 안 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숨은 맥락이 있어요. 박창암, 환빠, 한당군기, 이게 다 투르크주의에서 국기본이 써먹던 거, 만주에서도 써먹겠다고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메이주신 성공하고, 그 일본 근대화 성공하고, 동경대학에 역사학부가 딱 설치됐는데, 역사학부의 최초 과제 미션이 고구려사 연구였다 이거. 고구려사 연구 왜 합니까? 고토 회복, 만주 회복. 그러려면은 거기에 건덕지를 만들어놔야 되잖아. 일본이 만주 먹기 위해서는 만주와 일본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왕실은 백제, 가야 백제, 고구려 정통성을 늘 가진
한반도에는 정통성 가진 애들이 하나도 없고 노예 애들 뿐이고, 예? 이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유일 정통은 일본 왕실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금 환빠들이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마치 반쪽 주체 사상도 일본 일왕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일본 주체 사상을 만들었듯이 그 구본이 준 거예요. 반쪽 아베가 준 거야. 반쪽 일성한테 반쪽 정의를 승인하기 위해서 승인해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대투르크주의 짝퉁이 바로 환빠예요. 한국의 환빠, 고구려빠, 가야빠. 그리고 그의 정체는 반쪽 아베고, 그러니까 반쪽 아베 똘마니들이 바로 이 한국의 좌우의 파쇼들이에요. 정신세계, 역사관, 세계관이 다 알고 보면 노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신들은 일본 왕실의 노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전비 딸이 왜 그 우이파시오 대학에서 공부했겠어? 왜 반쪽 아베가 왜 문전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라고만 대통령 임명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반일 파시즘의 정체는 반한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파시즘의 소스와 그런 선전선동,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의 쪽을 찾아가면 반쪽 아베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 아베들 파벌은 성렬형이나 기시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오히려 증오하죠. 자신들의 이권이 회방되니까 성렬형 퇴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 아베들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 구규본이 큰 그림을 만듭니다. 그 버트란트 러셀이 그 황제가 되면서부터 흑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 그거 보시면 되고, 1948년에 미국 CIA가 등장하는데 창설되죠. 10년간 영국 정보부의 신탁 통치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 CIA가 창설됩니다. 1948년. 첫 과제가 바로 그리스 문제였어요. 그리스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양극단의 수꼴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독일 귀족 출신의 그리스 왕, 무능부패했던 걔를 지지하는 우이파시오. 또 다른 좌이파시오는 뭐냐면 그리스 공산당 애들인데, 얘네들은 둘 다 로스차일드예요. 좌우 극단 수꼴통들이 바로 로스차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공산당이 왜 로스차일드 수꼴통이냐? 이 그리스 공산당을 잠시 소개하면, 얘네들 되게 웃긴 행보를 하는데, 1935년에 드리트노프라는 애가 반파시오 노선을 제안해요. 1945년에 코민테른에서. 근데 스탈린은 임명한 것은 누구라고 그랬죠? 버트란트 러셀 당대 구형 황제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버트란트 러셀이 반파시오에 기획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공산당 애가 이 반파시오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유일하게 우경하다 이러고 비판해요. 자기는 로스차일드 편이라 이거지. 그리고 1954년에 후르시초프는 누가 임명했어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했죠. 1954년 이후에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했거든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처음으로 임명한 소련 지도자가 후르시초프입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한 스탈린을 졸라리 까죠. 재밌는 거는 이 그리스 공산당이 역시 로스차일드의 개답게
예, 프리쇼프를 지지합니다. 예, 심지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카에도 지지해요. 왜? 빅터 로스차일드의 지시라고 생각하니까. 예, 로스차일드파의 지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작 이 90년대 이후에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죽잖아. 로스차일드가 약화되고, 그리고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 반대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중국도 제국주의라고 쭝꽁에 대해서도 반대해요. 얘네들. 예. 지금 푸딩도 반대해요. 얘네들. 예. 그리스 공산당 애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 쭝꽁, 맹꽁 시파르도 반대합니다. 얘네들. 유일하게 얘네 그리스 공산당이 인정하는 애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반쪽 정은이에요. 반쪽 정은만 인정해. 얘네들. 예. 그리스 공산당이 얼마나 술꼴통인지 알겠죠. 예. 얘네들이. 예. 이런 게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예, 그 예를 처리하려고 예, 그리스 문제를 맡겼던 것이고, 요런 문제 때문에 이거, 그리고 이게 김구 선생님, 윤봉길, 예, 프리메슨대 로스차일드 가문이 충돌했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독립할 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영감을 줬던 게 김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이사의 도시락 폭탄. 그렇기 때문에 버트란트 러셀이 김구 선생의 입국을 계속 좌절시켰던 거예요. 김구 선생이 좌절시킨 거는 버트란트 러셀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한국이 분단됐잖아요. 그걸 설계한 사람은 역시 그 최종 책임자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버트란트 러셀이 엘프였다가 다크 엘프였던 거죠. 한 10년 동안 다크 엘프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큰 그림을 만드는데, 인드라가 여기 블로그에서 소개했듯이, 몽골이 최대 확장했을 때 폴란드까지 먹었잖아. 한국 먹고 딱 요걸 그림으로 딱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소련의 영토, 과거 그 소련 공산당 시절에 소련 영토하고 그다음에 중국 영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난다면 뭐냐? 한국은 분단됐단 말이야. 그리고 베트남은 몽골 침략을 이겨냈어요. 일본처럼. 일본은 그냥 바다하고 접해서 그랬다 치지만 베트남은 붙어있는데 이겨냈어요. 몽골 군대를 물리친 세계사에 몇 안 되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그럼 베트남은 분단시켰다고요. 그랬을 때 베트남 웰명하고 베트남 국경을 어떻게 나눴을까? 과거에 몽골 군대와 싸웠을 때 베트남 국경 두 국가로 나눠져 있잖아, 왕국으로. 한국의 분단 38선은 어떻게 그어졌겠을까? 그것도 빅터 로스차일드 케임브리지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었다고 말하지만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었다. 대체로 고구려사를 연구했잖아요. 고구려 중심으로 맨 처음에 그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분단 논의가 처음 나왔던 게 바로 1890년대 영국의 외상이 처음 얘기해. 킴벌리 경이 처음으로 한국 분단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이 38선이 아니라 마치 통인신라와 발해의 국경 그런 것처럼 그어놨다 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그 다음부터 뭐 청일전쟁 때마다 일본이나 청나라가 이렇게 나누자 저렇게 나누자 분단 논의가 나왔고 45년에 분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유보는 한국의 역사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지도 반쪽 있어. 북한에는 반쪽이 있어. 한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당수 국가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국일본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 역사로 다시 돌아가면 2차 세계대전 끝났죠. 그래서 또 이렇게 대충 보내다가 터키 근대사에서 중요한 게 1974년에 키프로스 전쟁이라는 게 터져요. 그리스에서 일본 우이파쇼 성향의 청년 단체가 청년 장교가 세력이 등장해요. 청년 장교 세력이 등장해서 자신들은 케말 파샤, 터키의 케말 파샤처럼 그리스를 개혁하겠다 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 후에 키프레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중요한 것은 이 핵심 인물이 결국 종신형 받고 감옥에서 죽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미국에게 배신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그 누구냐? 브레즈스키죠. 1974년은 어떤 해죠? 1973년에 네빌 오플러가 그 황제가 된 다음 해죠. 1974년. 그래서 키프로스 전쟁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크리프로스 섬이 7대3으로 그리스계가 70%, 터키계가 30%예요. 그래서 키프로스 역사를 보면 여기도 고대사 뭐 짱 얘기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거는 뭐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건 키프로스 역사가 대충 나와.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영국 땅이란 말이에요. 영국 땅 말하자면 영국 땅인데 일으켰어. 근데 이 당시에 터키에게는 케말 파샤 정신을 가진, 다시 말하면 프리메슨 계열인데 약간 일부러 버트란트 러셀을 의식해가지고 약간 왼쪽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총리였어요. 터키 총리. 키프로스 사태 터지자마자 어디로 날아가냐면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영국으로 날아가서 5일 동안 중재를 요청했는데 영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터키군이 키프로스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키프로스를 분단시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1970년대인데 국제사회가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조용합니다. 아무 일 없어. 그런가 보다.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지. 1970년에 버트란트 러셀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이 죽은 다음에 영국 구형 귀족의 세력이 약화됐죠. 허나 아직 빅토 로스차일드가 그 황제였던 시절이고 아직은 유럽에서만큼은 노플러가 아무리 구형 황제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 앞마당에서 미국 세력이 딱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브레진스키가 간을 봤는데 데이비 록펠러가 황제된 기념으로, 황제가 된 기념으로 반소 전략을 하기 위해서 반소 전략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간을 본 건데 깔끔하게 무시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974년 이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그리스 정권이 무너집니다.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잡은 게 누가 잡냐? 프리메슨들이 잡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쪽에서 로스차일드 애들이 좌우 수고통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14년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는 팽팽했던 시기다. 영국 구원 귀족은 버트란트 러셀을 잃었지만 여전히 썩어도 진짜 마치 한국으로 정치세로 치면 과거에 김종필 선생의 자민련처럼 우리는 어쨌든 힘은 없지만 캐스팅 보드를 칠 수 있어. 그다음 흐름을 다 안다 이거야. 당장 쩌는 없지만 이런 입장. 로스차일드 가문은 황제 가문을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자본은 가지고 있어. 이런 입장이고. 록펠러는 이제 막 국어 황제가 돼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서로 생각이 팽팽한 그러한 시대가 197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뭐 교황 암살 사건, 미수 사건,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이런 거 왜 있나냐면 국영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950년대 터키가 나토에 가입한 것은 다 이러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터키 나토 가입은 누가 승인해 줬겠어요? 당연히 프리메슨들이 이 빅토 로스차일드의 소련 공산당 식민지의 냉전시대 체제에서 필요했으니까 터키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토 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EU 가입은 안 시켜준 거야. 왜냐하면 잠깐만요. EU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당시에 프랑스, 독일,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반대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미뤄왔다가 미루다가 드디어 빅토르 스차일드가 죽은 다음에 화병으로 죽은 다음에 소련 공산당이 망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터키가 준회원국, EU의 준회원국으로 대접받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때 이제 한 이러고 준회원국 되고 몇 년 있다 정식 EU 회원국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터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막 그 에르도안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막 뭐 아르메니아인 사과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9.11이 터지는 거예요. 9.11이 2000년대에 그때부터 이제 바뀐 거죠. 많이. 정치적으로는 9.11 테러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이거죠. 어쨌든 유럽 금융은 아직까지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계속 가지고 있다. 베어링 가문도 동인도 파산이 54년인가 8년인가 이루어졌는데 한 40년간 버텼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아무리 망했어도 망했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은 간단 말이야. 하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지. 그래서 터키에 가입을 하면 전반적으로 유로 내에서 뭔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비중이 약화되니까.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데 프리메슨 계열이야. 좋아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실리적인 이유가 바로 터키 이주민입니다. 제가 20년 전 배낭여행 갔을 때 베를린에 엄청난 터키인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터키인들이 터키인이라고 이슬람 사람하고 터키 사람을 구별이 돼요. 다른 이슬람 사람들은 뭐 이슬람스러운 냄새가 이렇게 좀 스인 하는데 이 터키 사람들은
예,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예, 중동인 같으면서 중동인이 아닌, 예, 유럽인과 중동인의 딱 중간쯤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터키는 구별이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라봤는데, 예,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유럽 배낭여행 중에 아랍인과 중동인, 터키인 차이는 이렇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터키인이십니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어쨌든 터키에 독일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바로 이주민 문제가 본격 전개된 게 1990년대부터, 그리고 제가 또 5급 노동비서관 하다 보니까 이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90년대 했단 말이에요. 예, 90년대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에서는 그때는 뭐 이주민 논의 자체가 없었던 걸 반면, 유럽에서는 이 이주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이 터키가, 유럽의 그 인력 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폭탄으로 여겨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당시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이. 왜냐하면 터키를 만약에 EU 국가로 받아들이게 되면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하잖아요. 네? 취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아프리카나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터키 경유해서 막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네, 계속 EU에서 퇴짜를 하니까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주도한 걸로 저는 보는데, 예, 그게 팍 마음이 상한 에르도안하고 이 터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예,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게 2010년대, 이제 그게 언제 더 극단화되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유로 국가들, 특히 이때, 예, 도이치은행 같은 게 크게 타격받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은행들이 다 망했단 말이야.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신그룹, 예, 이런 애들이 다 사실상 망했거든요. 예? 도이치은행도 크게 타격받고. 자기 보존도 어려운 판에 남 생각할 필요가, 예, 더 못 해줄 때죠. 터키 경제도 유럽 경제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큰 타격을 받아요. 터키 경제가.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 친유럽적 그런 것보다 우리는 우리끼리 자주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가질 그런 어떤 틈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터키에서. 그러니까 에르도안도 원래 그래서, 예? 금융위기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에르도안은 자유우파였거든요. 2008년 이후 금융위기 터진 다음부터 이걸 수습하려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우익파쇼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에르도안. 그리고 럼프 우익파쇼 성향을 만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확실하게 우익파쇼로 전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에르도안이 살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직전에 대통령 5년을 전두환이었다면, 그래서 인드라가 터키의 전두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에르도안을. 이제는 터키의 노태우가 되어야 된다. 예. 에르도안 2기는 터키의 노태우가 돼서 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당장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하지만 당장 무슨 뭐 러시아의 관계, 뭐 중국 층공과의 관계 이런 거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 국유원이 기대하지도 않아. 하지만 아주 국제관계에서 미세하게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거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서는 더더욱더 에르도안이 노태우 대통령처럼 자유화 조치를 하나둘씩 할 것이다. 해야만 되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합니다. 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국유부 에르도안이 혼자 당선된 건 아니다 이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에르도안을 떨어뜨리고 싶었다면, 예, 야당 후보로
지금 그 사람을 내세우지 않았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3당 후보 그 친구가 5%가 얻었잖아요. 예. 그 친구 지지도 못 얻었을 것이다. 저는 저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게 어쨌든 예. 국유원의 힘이에요. 프랑스 대선도 그런 양상으로 치러서 마크롱이 대통령 된 거고, 전 세계 주요 정치권에서 흐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시 40분 터키 얘기하다 보니까 후쩍 갔네요. 3부 1분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들, 베트남사와 일본사는 인드라 블로그에서 써놨으니까요. 뭐 일본의 55년 체제, 공명당 체제, 그걸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1분 내에 일본 정치 체제는 55년 체제다. 예? 간단하게 전에 설명한 바 있죠 한번. 예. 프리메이슨, 버트란트 러셀의 자유당과 록펠러 민주당이 합친 게 자유민주당. 프리메이슨 자유, 그 다음에 록펠러 민주, 그게 자유민주예요. 친영 친미,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졌다. 그 55년 체제, 그것만 기억하시고, 공명당은 왜 만들었냐? 요거는 이제 그때 정세에 따라서 학교에서 영국 프리메이슨 쪽에서 공명당을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명당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건 블로그에서 얘기하고, 사회당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사회당이 왜 망했죠? 빅터 슈찰드가 죽어가지고 일본 사회당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명당하고 요즘 자민당 사이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민당이 혼자 해도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 야당을 좀 해줘야 되니까 공명당이 또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막 대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 볼 때 긍정적인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인드라가 기시다는 반쪽 아베하고 구분하죠. 저는 기시다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기시다는 반쪽이가 아니다. 기시다는 반쪽 아베 얼굴마담에서 넘어서서 누구죠? 고이즈미. 고이즈미도 반쪽이가 아닙니다. 제2의 고이즈미가 되는 것이 기시다의 길이다 라고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인기가 있을수록 좋을수록 그거는 일본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좋다. 기시다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일본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고, 반면 반쪽 아베는 좋아할 일이고 한국의 좌우 파쇼도 좋아하겠죠. 반쪽 아베나 남북한 좌우 파쇼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항상 악화돼야 돼만이 각자 이득을 최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사이가 좋아야 되죠. 터키와 그리스가 사이가 좋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리스의 양극단인 수고통들이 몰락하죠. 터키와 그리스 사이가 좋아질수록 터키 시민들도 좋아집니다. 투르크족들도 투르크족도 좋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관계가 회복될수록 발칸반도와 터키, 쿠르동 문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인들아 강조드리겠습니다. 베트남사도 쭉 보시고요. 베트남 역사에서도 베트남 전쟁 구건이 있다 이거죠. 베트남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10년 뒤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것들을 메카시가 폭로했죠. 근데 그게 다 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 메카시 하면 메카시즘, 반공주의, 뻥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메카시 요연이 얘기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베노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다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이에요. 이거는 음모론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베너나 프로젝트. 그 베너나 프로젝트 누가 터뜨렸겠어? 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베트남 전쟁을 기획한 건 버트란트 러셀 영국 프리메슨이지만 그걸 예. 반미 전략으로 바꾼 건 누구다? 빅토르 찰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트남 역사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분 쉬고 다시 오겠습니다.